정경환은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전두환의 막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40년대 생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82에 90kg의 거구로 형 전두환보다 체격이 매우 컸죠. 어릴 때 대구로 이주하여 고등학교를 나온 뒤 용인대 전신인 대한유도학교를 졸업, 이듬해에는 육군보병학교를 졸업하며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이후 이명희와의 인연으로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삼성과 자재들의 경호와 수행비서 역할을 수행했었죠. 1977년도부터는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매우 가까운 곳에서 보좌했습니다. 그리고 11.6 사건 당시에는 청와대 본관 당직조로 모든 상황을 전두환에게 빠르게 알리면서 전두환이 상황을 장악하는 데 매우 큰 공을 세웠었죠. 그렇게 전두환 정권이 시작되자 대통령 경호실 보좌관으로 임명되는 등 리틀 전두환으로 불리며 권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새마을운동협회의 사무총장과 회장을 지냈는데 정재계 인사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새마을운동본부를 찾으면서 당시 새마을운동본부는 제2의 청와대로 불려지곤 했죠. 그러나 노태우 정권이 출범하고 오공비리를 청산하면서 정경환의 권력은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73억 원을 횡령하고 10억 원을 탈세하여 검찰에 기소되면서 징역 7년에 벌금 22억 원의 형이 확정되었죠. 그의 비리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서울 효창 운동장에서 열린 은행인 체육대회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줬습니다. 은행원 체육대회에는 전국 25개 은행에서 9,000명이 참가했는데 은행마다 직원들을 응원단으로 동원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죠. 여기에 새마을 성금을 갈취하는 등 수많은 돈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 유명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거리에 나선 지강원이 배운 것이라고는 도둑질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가 도둑이 된 것은 결코 정당할 수는 없는 것이었죠. 결국 지강원은 남의 집에 들어가 500만 원을 절취했고 그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으로 도합 17년이었습니다. 보호감호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징역이 끝난 후에도 감호소에 머물게 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징역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강원의 경우에는 17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지강원 등 많은 범죄자들이 절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정경환의 부패 사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강원은 절도죄로 17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아무리 상습범이라고 해도 가혹한 형량이었죠. 그러나 자신보다 1000배 넘는 돈을 훔친 정경환의 형량이 자신보다 낮은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서울올림픽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1988년 10월 영등포 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감 중이던 재수 12명은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버스가 안성 부근을 지날 때 재소자 한 명은 교도관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교도관이 소변통을 건네는 순간 일제히 일어나 난투극을 벌이면서 버스는 순식간에 재수들에게 점령당했었죠. 탈주한 12명 중 7명은 추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룸사롱에서 술을 마시다가 붙잡혔으며 몇 명은 자수를 하며 자유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체포되지 않은 5명 중 지강원 등 4명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집에 들어가 가족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들어오면 인질을 해치겠다고 하며 대치했고 인질에게도 총을 겨누면서도 귓속말로는 미안하다며 다치게 하지 않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지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바로 이 사회다. 정경환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지금 이렇다. 그리고 지강원이 마지막으로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듣고 싶다고 하여 경찰이 틀어주었으며 지강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 경찰이 들이닥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렇게 4명 중 3명이 사망했으며 유일한 생존자였던 막내 강모 씨는 15년을 구형받았지만 인질들이 그를 위해 써준 탄원서 덕분에 감형받았습니다. 탄원서에는 이들 때문에 겁도 먹고 그들의 행동을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신세 많이 졌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신고하세요라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길 기원한다. 한편 지강원의 일당에 동참하지 않았던 한 명은 홀로 도주하여 숨어 지내다 1년 9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되며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보호감호는 이중처벌과 과잉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7년을 넘지 못하게 고정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사건은 영화 홀리데이로 각색되어 제작되었고 응답하라 1988의 한 편에서도 이 사건이 등장하기도 했죠. 정경화는 횡령 및 탈세 혐의를 복역하다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국회의원의 무소속으로 출마하려 했지만 무산되었고 이런저런 사기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죠. 건설업체 대표에게 1억 달러를 유치해주겠다고 약속하고 7억을 받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논란이 되었었죠. 당시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최근 알려진 형 집행정지 사례를 보면 유독 권력자와 부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연 법치주의가 지켜지고 있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따라서 형 집행정지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이 법 앞에 평등이 보장되는 국가임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정경환에 대한 논란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대 입학 특혜호과 관련하여 화제가 되었을 때 정경환 아들의 사례가 재수한되었습니다. 과거 정경환의 아들이 고대의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했는데 당시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하여 고대생들이 대자보를 쓰며 항의하자 학교 측은 이러한 명언을 남겼었죠. 고대에서 막걸리 먹고 그러면 그 정도는 1년 안에 찔 수 있다. 그리고 정경환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했을 때 한 시민이 그의 뺨을 때리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뺨을 때린 회사원의 김 씨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정경환 씨의 소환 소식을 듣고 분노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정경환은 이후 건강 악화로 오랜 기간 병원 생활을 했고 이때 간병인과 아내 외에는 어떤 지인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과거에는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늘 붐볐던 것을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말년이었죠. 그리고 2021년 10월 79세에 사망했으며 이때 전두환은 건강이 좋지 않아 조문을 오지 못했고 일부 정재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부진 사장도 이날 빈소에 머물며 오랜 친분이 있는 고인의 딸을 위로했죠. 신라호텔 관계자는 이 사장과 고인의 딸은 중학교 동창이며 현재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친한 친구 사이로 조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정경환은 오공 당시 최고 권력자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지만 그의 말년은 초라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가족을 비롯한 측근들의 비리는 한국 정치의 큰 문제로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차남 현철씨가 구속되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차남과 삼남의 구속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로 그의 측근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되자 스스로 세상을 떠났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형은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역시 구속을 피할 수 없었죠. 그리고 지강원 사건이 벌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각인되어 있습니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형사재판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공감을 표시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